반갑습니다. 우리 행복경영을 같이 하는 50명의 또 동지가 생겨서 정말 든든하고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1시간 정도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6기까지는 그 첫 번째 강의 시간에 행복경영을 포함한 미래경영혁명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지난 3년 동안 이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 거의 좀 정비가 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아예 우리 그 핵심 주제인 행복경영에 대해서 좀 포커싱해서 강의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 좀 바꿔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좀 잡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현재 앞으로 미래 경영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2016년 2월인데요. 정확하게 3년인데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뒤에 양승청 고문님하고 제가 금호그룹 미래기획단에서 2094년, 5년, 6년, 3년 동안 미래기획하면서 50년 미래 신화를 쓰면서 미래 공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미래에 대해서 늘 자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영자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경영자 리더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최근처럼 이렇게 격변의 시기에는 우리 조직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방향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격변기에 사회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 회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면 경영자로서 거의 낙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고 나서 딱 직관이 생기는 게 아니고 상당히 공부를 통해서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즘 세상에 공부를 하지 않는 경영자는 이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깐 시간을 내서 제가 그리고 이제 우리 10주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이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그래서 이제 미래를 좀 저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3년 전에 갑자기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변해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2015년 말에. 그래서 제가 이제 미래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경영을 하면서 20년 동안 사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는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래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꾀를 냈던 게 경영자 혼자 공부해서 미래 방향을 설정하면 이거를 또 우리 리더들한테 또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꾀를 냈던 게 우리 리더들하고 같이 좀 공부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직원이 지금 한 350명 가까이 되는데 팀장, 본부장이 한 30, 40명 되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2016년 2월 달 설 연휴가 한 3, 4일 됐는데 설 연휴 전에 제가 책을 2권씩 사줬습니다. 하나는 퓨처 스마트라는 책이었고요. 하나는 2030 대담한 도전이라는 책이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서적인데 이 두 개를 합치면 1300페이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장, 본부장들한테 설날 놀면 뭐하냐 책 읽고 와라 이제 이렇게 사장이 강제로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켰는데 저도 할 수 없이 읽었거든요. 책 읽다 보니까 퓨처 스마트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저희 교육회사니까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에 미래 교육에 대한 리포트가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30년도 이게 신문에 헤드라인이 나오는데 전 세계 교육 시장의 70%를 한 명의 아바타 강자가 장악을 한다. 근데 얘는 어떤 의학, 법률, 공학, 경영, 리더십 이런 법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전 분야를 다 강의하고 그리고 전 분야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수준에 따라서 강의를 해준다는 거죠.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이거를 100개국 언어로 동시에 강의하고 전 세계 150개국에서 전 분야의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지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영화 더 허라고 보셨어요? 허에 보면은 그 인공지능 연애해주는 여자 이름이 허잖아요. 그 남자가 이제 한참 빠져가지고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자가 그 남자를 떼기 위해서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몇십만 명을 동시에 상대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무서운 건데 제가 이걸 보면서 2030년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하지 못하면 우리 회사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회사로 치면 에듀테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했고요. 지금 3년 됐는데 저희 조그만 회사에서 3년 동안 한 300억 정도 투자해서 저희 회사는 IT 인력이 한 110명 정도 되고 연구소가 한 60명 되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를 IT와 연구소로 투자해서 지금까지 변화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잠깐 보시면 좀 정리해 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갈 것 같은데 지금 세상을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그러잖아요. 뉴노멀은 쉽게 얘기하면 저성장 그리고 지속적인 북하, 엄청난 혼란, 이 두 가지 엄청난 혼란과 아주 저성장이 노멀이다. 이게 기본이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사업할 때 저희가 처음에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8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때 재형저축 이자율이 12%, 15% 막 그랬잖아요. 이자율이 12%, 15%라는 거는 돈을 15% 빌려도 우리 그보다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돈 빌려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고속 성장에 익숙해 있는데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그 1%에서 2%가 표준이 될 거고 자칫 잘못하면 성장률이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굉장히 저성장이 한 10년, 20년 계속 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좀 더 지나가면 진짜 비정상이 정상인 상태 그리고 앞으로 9개 회사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고 1개 회사만 그걸 전부 다 가져가는 이런 1대9의 사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파괴적 혁신의 일상화 기하급수의 세상 기하급수의 세상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인데요. 여러분 요즘 그 그래프를 보시면 그 그래프들이 보통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걸 많이 볼 텐데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 성장인데요. 지금 상당히 좀 이따 말씀드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이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 있어서 엄청난 그런 기하급수적인 그래프들을 여러분이 맛을 보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고요. 우버 이야기는 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한 3년 동안 하고 지금과 미래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할 때 저는 이제 문명사적 대전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이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2016년 2월 달에 설날 직원들하고 공부를 했다고 그랬는데 마침 2016년 2월 달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게 2016년 2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다보스 포럼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거든요. 그게 2016년 2월이에요. 그것만 갔으면 별 내용이 없었을 텐데 2016년 3월에 더 큰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졌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옛날 얘기잖아요. 알파고거든, 알파고. 알파고가 3주 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미래를 거의 내다보지 않고 살아가는 특징이 있는데 한 번 닥치면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인공지능, 뭐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차 이런 거 전혀 관심 별로 없었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엄청나게 관심 쏟아 지금은 이제 전 국민적으로 아마 시험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른 나라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쓴 나라가 거의 없어요.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이제 제조업이 발달돼서 스마트 그 IoT 가지고 스마트 제조 공장 쪽에 발달돼서 스마트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단어를 쓰고 중국은 공업 3.0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미국은 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 일본은 이걸 소사이어티 5.0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각 나라마다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마침 이제 알파고가 시기적절하게 들어와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제가 요즘 주목하는 단어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보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난 3년 동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바람이 불었는데 4차 산업혁명이 의미론적으로는 상당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이렇게 와닿지 않고 추상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은행권이라든지 또는 재벌 대기업들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보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업 경영에서 훨씬 더 손에 잡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그 우버나 뭐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새로운 사업 모델,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것도 토스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사업 모델뿐만이 아니라 플랫폼, 에이테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IT와 모든 그 기업 경영이 결합되면서 완전히 싹 바뀌는 거죠. 사업 모델이 바뀌고
기업 경영이 다 바뀌잖아요. 마케팅도 디지털이 들어가서 데이터 중심으로 마케팅이 바뀌고 있고, 인사 조직도 그렇고, 요즘 교육도 에이테크로 가고 있고, 모든 부분이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단어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런 기업 경영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지만 전체적으로 한 30년 동안은 인류의 문명사적 대전환기가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문명사적 대전환기란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중심이 주변으로 가고 주변에서 중심이 된다 이런 거고요. 모든 분야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이렇게 쭉 바뀐다는 건데, 특히 이제 기업 경영에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기업 경영에서 우리가 기업 경영이라 하면 소위 1900년부터 기업 경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볼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GE라든지 뭐 포드 자동차라든지 뭐 카네기 철강회사라든지 록펠러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 초에 형성됐거든요. 한 100년 동안, 많게는 한 130년 동안 기업 경영이 이렇게 쭉 발전해 오면서 룰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 룰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얘기하는 게 뭐 규모의 경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규모의 경제 얘기도 하고, 다각화 얘기를 할 때 다각화는 무관련 다각화는 대부분 다 실패하고, 시너지를 내는 관련 다각화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경영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노험이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맞는 어떤 공식들인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파괴되고 있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옛날에 은행으로 예를 들어보면, 은행에서 규모의 경제가 되게 이제 컸잖아요. 그래서 리딩뱅크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썼잖아요. 어느 은행이 총 자산이 많고 대출 규모가 많고 직원이 많고 지점이 많으냐, 이거 가지고 서로 이제 우리가 리딩뱅크다 계속 싸움하면서 계속 이제 새로운 은행들을 합치면서 키워나갔잖아요. 이런 것들을 규모의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 번들링했다라고 하는데, 번들링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막 쌓아나가는 거잖아요.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요즘 이제 핀테크가 발전하면서 언번들링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규모도 크고 범위의 경제에 의해서 뭐 차입도 하고 외환도 하고 수신도 하고 뭐 저런 투자도 하고 보험도 팔고 하는 그런 범위의 경제가 많은 게 있어야지만 이제 경쟁력이 있었는데, 요즘은 토스 같은 것은 송금 하나만 가지고도 유니콘이 됐잖아요. 요즘 그렇게 이제 싹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국민은행 같은 것에서 보면 매년 3,000명, 5,000명씩 계속 내보내고 있고, 직원들을, 지점들을 계속 폐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은행이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맞춰가는 어떤 그런 추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나 번들링이 깨지고 있다. 최근에 제가 디지털 매트릭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읽었는데 이 책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은요, 관련 다각화도 변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회사가 새로운 신사업을 할 때 관련된 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실패 확률이 높다. 관련됐다는 것은 제품이 관련성이 있거나 시장이 관련성이 있는 걸, 이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양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디지털 매트릭스 얘기하는 자동차 산업을 보면, 그동안 100년 동안 자동차 산업은 GM, 뭐 포드, 크라이슬러, 현대, BMW, 벤츠 이런 데들이 똑같은 형태의 경쟁을 해왔잖아요. 약간 뭐 고급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만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100년 만에 깬 게 우버와 테슬라죠. 테슬라가 무인 자동차, 전기 자동차로 이제 깼고, 우버가 차를 만들지도 않으면서 지금 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바꾸고 있잖아요. 리프트가 이번 주에 상장을 해서 현대자동차 정도의 시장 가치를 만들었는데, 우버가 어떻게 시장 깨냐라고 보시면은, 우버가 이제 공유경제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차가 태어나서 차가 폐차장에 갈 때까지 평균적으로 이렇게 자기 고유한 목적에 쓰는 게 5% 정도 된다 그래요. 운행하는 게. 근데 이제 우버에서 하는 게 95%가 놀고 있는 이 자원의 낭비를 막아서 차가 10% 정도 더 고유한 역할을 하게 하겠다라는 게 우버의 지금 캐치프레이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았을 때가 830만 대 팔았거든요. 지금 한 750만 대 뭐 이렇게 파는데, 5% 쓰던 차를 10% 쓰게 만들면 현대자동차가 400만 대도 못 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래서 기존에 경쟁을 하던 데들이 전혀 다른 우버나 테슬라 나와서 경쟁판을 완전히 깨고 있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사실 훨씬 더 무서운 건데, 이 자동차 시장의 경쟁에 거대한 그 IT 기업들이 동시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애플, 뭐 구글, 아마존 뭐 이런 데들이 전부 다 지금 무인 자동차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과거에 전통 기업들이 하던 것들이 새로운 기술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기업에 침투하는 거대한 IT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이 거대한 IT 기업들은 전 분야를 다 하잖아요. 지금 저희도 가장 큰 경쟁자가 MS, 아마존, 구글이에요. 저희 휴넷도. 여러분 한 회사도 아마 거의 모든 회사가 MS, 뭐 아마존, 구글이 전부 다 경쟁사 되는 그런 구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과거에 관련 다각화의 어떤 잣대로는 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한두 가지 정도만 기존 경영이 깨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모든 분야에서 모든 과거의 지식들이 다 깨지고 있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분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시간. 이건 설명을 부족하게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제가 행복 경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99년도에 이제 대기업에 10년 동안 근무를 하고 창업을 했는데요. 창업할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보통 창업을 할 때 기술을 가지고 나오거나 영업 고객을 가지고 나오는데, 저는 이제 스텝 업무를 많이 하고 그래서 기술 제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객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굉장히 그 좀 건방지게 내가 잘하는 것은 뭐 경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경영을 좀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대기업에 10년 동안 구매, 회계, 영업, 기획, 회장 부속실 근무를 했고, 또 직장생활 하면서 회계사도 하고 뭐 대학원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전략도 공부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창업에서도 이제 경영 관련된 쪽을 하면서 경영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99년도에 창업해서 99, 2000, 2001, 2002, 2003 한 3, 4년 동안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근데 더더군다나 저는 이제 당시에 제가 결혼한 날이 IMF가 터진 날이어서 가정사가 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가족들이 미국에서 떨어져 살았거든요. 그래서 막 당시에 젊은 나이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신혼 때 애도 없는데 뭐 부부가 몇 년 떨어져 살면 이혼한다더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좀 대박을 터뜨려서 가족이 합쳐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 나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성공시켰다는데 굉장히 매진을 한 5년 동안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4년쯤, 5년쯤 지나서 2004년, 2003년 이때 다시 마음을 좀 가다듬고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사업 앞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잘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들을 전부 다 그냥 맨땅에 내려놓고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이고요. 지금 1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이제 특정 분야를 공부하게 되면 한 분야의 책을 한 50권에서 100권 정도를 동시에 쌓아놓고 하나씩 읽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쭉 읽어 나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경영,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내가 해야 될 경영의 방법론을 찾게 됐고, 그게 이제 행복 경영이라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해관계자 행복 경영인데, 이 이해관계자 행복 경영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행복 극대화가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한 게 아니라 남을 먼저 도와주려고 하는 자리타의 마음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 세 번째는 이해관계자 행복 극대화를 하는데 그 이해관계자 중에서 주주나 고객보다 더 중요한 게 직원이다. 직원 행복이 최우선이고, 그런 다음에 직원이 행복하면 고객 행복하게 해주고, 그러면 주주 행복하다. 이 세 가지의 방법론을 가지고 제가 행복경영이라는 그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 1년 동안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 너무 좋은 글들이 많아서 그거를
이제 저 혼자 보기 아까우니까 아까 자리 이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메일링 서비스를 한 게 저영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를 2003년 10월 27일부터인가 해서 지금 이제 15년, 16년 차인데 그게 한 220만 명이 메일 받아보고 있고 아까 선생님 한 분은 그걸 매일 아침에 그걸 먼저 보신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자리 이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을 먼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지난번에 이제 촌철아리라는 10년 된 15년 돼서 10권짜리 책을 썼는데 어떤 분이 그 저자와의 만남에 오셔가지고 자기는 저 사장이 쓴 책 26권을 한 권도 안 빼고 다 샀고 그리고 그 휴넷에서 하는 250만 원짜리 그 프리패스가 있는데 그냥 내용 보지도 않고 너무 그동안 도움이 많이 돼서 감사해서 무조건 산다 그러면서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도와주는 자리 이타 이게 지금 핵심적인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해관계자 행복 극대화하고 단기 이익 극대화인데 제가 처음에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경약 언론들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경약 언론, 경제학 언론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85년도에 경약 언론을 배울 때 그 첫 문장이 거의 첫 문장에 가까운 게 이렇게 써 있어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경약 서적도 마찬가지고 경제학 서적도 마찬가지고. 이제 15년 만에 다시 공부를 하러 가면서 2003년도에 다시 한번 가봤어요. 다시 가봤는데 역시 똑같아요. 거의 20년 지났는데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다. 그래서 선생님들 정말 공부 안 하시는구나. 내가 처음 깨달았는데 진짜 공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윤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이 되면 안 되겠냐. 이건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거 있죠. 기업을 머슴처럼 대해가지고 직원을 못 살게 구는 경우. 그 다음에 고객들을 속이거나 막 프랜차이즈 갑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라 하면 이익이 좋은 이익도 있고 나쁜 이익도 있는데 이윤 극대화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좋은 이익과 나쁜 이익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쁜 이익도 무조건 많이 극대화하면 된다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좋은 이익과 나쁜 이익을 구분하지 않아서 첫 번째 문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기업 경영을 하면서 요즘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두 중에 하나가 양손잡이 경영이라는 겁니다. 양손잡이 경영은 한편으로는 현재 돈을 많이 벌기 위한 투자와 노력도 해야 되지만 현재 돈을 많이 버는 데만 너무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면 장기적인 성장 발전을 잘 못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돈은 흑자도산인데 돈은 지금 많이 버는데 아까 미래 환경 변화나 이런 걸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망할 수가 있다는 거고 또 반대로 미래에 대한 것만 너무 투자를 하다 보면 미래는 굉장히 밝지만 현재 사업을 잘못해서 망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양손잡이 경영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통상 단기 매출이나 단기 경영에 한 70% 정도의 관심을 쏟고 미래에 한 30% 정도 관심을 쏟거든요. 이제 8대2가 됐든 6대4가 됐든 회사의 사장님들이 양손잡이 경영을 잘 해야지 현재도 살아남을 수 있고 미래도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 거냐면 미래에 대한 투자, 미래를 위한 투자들은 대부분 다 현재 비용으로 잡히는 것들이 많아요. 현재 적자로 나오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한 투자, 교육에 대한 투자, 브랜드에 대한 투자, 마케팅에 대한 투자, 기술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은 전부 물론 이제 뭐 회계상적인 있지만 대부분 다 미래를 위한 투자들은 현재 비용으로 잡히는 그래서 너무 이윤 극대화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단기 이윤 극대화니까 단기 이윤 극대화에만 너무 포커싱을 하면 장기적으로 회사 성장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럼 이윤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이 아니면 기업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한참 고민했어요. 이윤 극대화가 기업 목적이 아니면 기업 목적이 뭘까? 정말 한참 고민했는데 어느 순간 기업이 전부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도 사람이고 고객도 사람이고 주주도 사람이잖아요. 그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그 사회, 이 동네, 이 주변 사람들도 전부 사람이니까 결국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 발전하려면 이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람들한테 잘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사람의 목적은
행복 극대화다, 행복 추구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 추구하는 걸 우리가 좀 해주면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회사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회사 잘 되게 도와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해관계자 행복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이면 회사가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최근 들어와서 6기 때 오늘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안 하셨는데 이 사장님들 발표할 때 보면은요 첫 번째 이 얘기한 사람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좀 빨리 끝내주셔가지고 되게 빨리 갔는데요. 지난번 6기 할 때 어떤 사장님이 처음에 이제 내가 행복경영에 오게 된 이유는 내가 불행해서다 이런 말씀을 처음에 몇 분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70% 사람들이 내가 불행해서 내가 먼저 행복해지려고 행복경영에 들어왔다, 행복한 경영에 들어왔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직원 행복과 고객 행복, 주주 행복도 물론이지만 요즘 들어 제가 많이 생각하는 거는 행복 경영이 결국 사장님의 행복부터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외롭고 힘들고 막 화도 많이 나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 좋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막 어려워서 너무 행복하다. 직원이 속삭여서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생각을 바꿔놓으면 훨씬 더 같은 일을 하면서 훨씬 더 즐겁고 신나게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남들한테 더 많이 베풀게 되고요. 더 많이 감사하게 되고 더 많이 칭찬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그 행복 경영을 앞당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팩터가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인사말 따로 못 드렸기 때문에 행복 경영을 통해서 사장님들이 먼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 자리이탈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린 이 머크사 사례인데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머크사가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머크사 회장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와 그 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해 줄 것인가 생각해서 정말 최고의 의약품을 만들고 그러면 이 의약품 먹으면 빨리 낫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결과적으로 더 많이 팔려서 회사 돈을 벌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불교 용어로 자리이타라고 합니다. 이타, 남을 먼저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 자리,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잘 되게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이게 이제 자리이타가 행복경영 이념이고요. 이 자료는 다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자료가 하나 더 있었는데 요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요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2003년도에 제가 공부할 때 이제 이랜드 박성수 회장께서 한국경제신문에 인터뷰한 걸 제가 봤는데 그때 그런 말씀 하셨다. 지금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내가 신규 사업을 정말 많이 했는데 사장님들은 다 신규 사업 매니아들이잖아요. 신규 사업을 내가 많이 했는데 사업에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다. 근데 그 둘은 각각의 공통점이 있더라. 실패한 것들은 이거 하면 돈 벌 것 같다라고 해서 시작한 거는 대부분 다 실패했고 성공한 것들은 저게 뭔가 고객들이 불편하구나. 저거 좀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업한 건 다시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이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리이타의 핵심 개념인 것 같고요. 이제 그 페덱스의 PSP 경영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여기서 페덱스의 P는 people,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렇게 행복한 직원들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기 마련이고 열심히 일해서 고객들을 만족시켜주면 결과적으로 주주도 돈이 된다. PSP 개념. 이게 이제 직원 행복 최우선의 원칙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가 이제 행복 경영이라는 것을 모델을 만들었고 2003년도에 이제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도 적용하고 행복한 경영학을 통해서 전파하기 시작했고 2007년도에 행복경영이라는 책을 이제 그 김영사와 같이 썼고요. 2016년부터 이제 우리 행복한 경영대학을 통해서 확산시켜주는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휴넷 행복경영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참고로 여기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회사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까맣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방법론을 찾아간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빨간 것들에 대해서는 행복한 경영대학 8번째, 9번째, 뭐 10번째쯤 해서 저희 이제 인재경영실의 문주희 실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정말 핵심적인 것만 몇 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서 16년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재작년에는 정관에다가 저희가 주주가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정관에다가 정관이면 그 기업 나라로 치면 헌법이에요. 헌법. 정관 서문이 헌법 서문이거든요. 헌법 서문에다가 우리는 돈 벌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 행복 극대화를 위해서 하고 직원 행복 최우선을 하고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관에 삽입을 했고, 최근에 이제 한두 개씩 이렇게 따라서 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핵심 주제인 직원 행복 최우선의 원칙인데요. 여기 왼쪽에 나온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 회장이잖아요. 그리고 버진그룹 리차드 브랜슨 회장, 그리고 샘 월튼,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뭐 그냥 찾은 게 아니고요. 허브 켈러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우리 회사의 최우선 순위는 직원이고, 직원이 행복하면 고객 행복하고, 고객 행복하면 주주가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업가치 극대화는 다른 말로 하면은 주주를 첫 번째로 내세우겠다는 거거든요. 주주를 첫 번째로. 그다음에 고객 행복은 고객을 첫 번째로 내세우겠다는 건데, 직원 행복을 최우선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이 사람들은 자기를 임명해주고 자기를 뽑아주고 한 주주들과 자기 회사에 먹을 걸 제공해주는 고객보다 더 먼저 직원 행복을 최우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닐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보시면은, 제가 이 사례를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쿵푸 판다 다들 보셨죠? 이게 몇 편까지 나왔어요? 3편인가 4편이 나왔잖아요. 이게 1편이 5천억을 벌었거든요. 근데 이게 6편까지 나올 예정이에요. 6편까지. 그러면 3조 원 정도 매출이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거를 2008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 영화가. 2003년도에 거기 들어간 4명이 앉아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했어요. 보통의 대작 애니메이션들은 5년 전에 기획회의를 한대요. 근데 이거 진짜입니다. 요거 쿵푸판다의 3편을 만들었던 사람이 한국 감독이에요. 여자분인데 그분이 1편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4명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2008년도에 무슨 영화 만들까? 어떤 주제로 만들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브레인스토밍 하다 어떤 친구가 2008년이면 베이징 올림픽 있잖아. 중국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을 대표하는 게 뭘까? 그래서 얘기하다가 쿵푸하고 판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4명이 앉아가지고 한두 시간 얘기하다 보니까 물론 그 결과적으로 나중에 엄청난 일이 있었겠지만 3조 원의 매출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과거에 기업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상상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핵심 인재를 뽑아내느냐 하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건 회장께서도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런 핵심 인재를 뽑는 데는 그 회사가 정말 사람을 중요시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소문이 나면 정말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많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거죠. 그래서 직원 행복이 고객 행복보다 더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병철 회장도 그런 말씀하셨고 재계일 회장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건 책에도 썼는데 재계일 회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내 시간의 75%를 사람을 뽑고 배치하고 평가하고 보상하고 내보내는 데 쓴다. 여러분들 사람에 얼마나 쓰세요? 사람에? 기업 경영 하시면서. 그러면서 정말 재밌게도 이분이 나는 내 시간의 75%를 사람에 쓰는 거를 한국 이병철 회장한테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병철 회장, 재계일 회장이 82년도에 회장이 되셨는데 이병철 회장이 1980년도에 정경련에서 8월 27일인가 강의를 하시면서 난 내 시간의 80%를 사람에 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좀 앞선 거죠. 궁금하지 않나요? 어떻게 배웠는지? 책에 써놨습니다. 참고로 꼭 보시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이제 기업 문화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가 잘한 것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경영을 앞으로 할 때 우리가 못한다고 외국만 무조건 베끼지 말고 우리가 잘난 것과 외국이 잘난 걸 합쳐서 정말 고유한 미래형 경영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TGIM이란 단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TGIM? 여러분들 이 단어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요. 이제 우리 행복한 경영대학 동문이 되셨으니까 몇 가지 단어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자리이타, 두 번째 TGIM. TGIM의 친구가 뭐죠? 비슷한 게 TGIF. TGIF는 Thanks God It's Friday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TGIF가 불금이죠, 불금. 저도 불금 너무 좋아하는데요. 불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일주일 동안 고생해서 저녁에. 근데 이제 TGIF의 이제 반할말 TGIM, Thanks God It's Monday. 근데 요거는 저희 휴넷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자포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존에 팔린 온라인으로 신발 파는 회사가 있어요. 아마존에 1조 8천억인가 팔렸는데 라스베가스가 있죠.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콜센터 직원, 그러니까 전화 콜센터 직원이 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콜센터를 가봤는데 정말 그 출근하고 싶게 생겼더라고요. 너무 신나고 재밌게 막 사무실도 꾸며줬고 너무 신나게 얘기하고. 그래서 TGIM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게요. 저는 여러분들 회사가 직원들이 TGIM만 되게 만들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출근하고 싶은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너무 싫어. 월요일 회사 가고 싶어. 이런 회사만 만들 수 있으면 정말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직원 몰입도를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한 60에서 65 정도 굉장히 높아요. 거의 글로벌 탑 수준인데 그 중에서 이제 TGIM 월요일에 출근하고 싶은가 하는 건 좀 낮아요.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요걸 주제로 직원들하고 막 그 토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중에서 우리 직원들도 TGIM 월요일에 출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농담인데요. 특히 진짜 있어요. 진짜 있는데 그 육아에 지친 아줌마들. 진짜 너무 좋아요. 월요일에 출근하는 거. 정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TGIM 하는 직원들 꽤 많아지고 있고요.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경영을 학교에서부터 공부하고 실제 현장에서 20년 사업하고 뭐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배운 게 34년 차인데요. 올해 8, 6, 7, 5, 6, 7, 8, 9, 35년 차인데 35년 동안 경영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기업 경영의 룰 넘버 원,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정말 같이 회사를 만들어갈 핵심 인재를 뽑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정말 우수한 핵심 인재를 뽑는 것이 기업 경영에 가장 중요한데 여기 계신 사장님들 중에서 내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언밸런스가 생기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그거 별로 신경 안 써. 그러면 회사가 그 다음부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이런 게 그런 거거든요.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딱 새로 가가지고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최고의 선수를 뽑아서 팀을 만들어 가는데 그걸 하지 않고 369 선수들만 데려다 놓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렇게 하면 정말 어려운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수한 인재를 뽑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한테 우수한 인재를 뽑는 게 너무 중요해요라고 말씀드리면 다 좌절하세요. 우리는 줄 게 없어서 급여도 적고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격차가 100대 78, 80 정도 돼요. 아니. 우리 미국 이런 데 100대 88까지 간다든가 하긴 100대 8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도 IMF 되기 전까지는 100대 80 정도 됐었거든요. 최근의 결과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그 신입사원 연봉 그 급여 평균 차이가 100대 64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직원이 대기업에서 근무하면 100을 받는데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 64 정도, 60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실제로 그런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핵심 인재들을 뽑는 데 있어서 특히 정말 뛰어난 인재들일수록 꼭 돈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EVP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요. Employee Value Proposition이라고 해서 사람이 어떤 그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받는 밸류, 가치들의 총합을 본다는 거고 그게 단순하게 급여 복리후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그 총보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금 보상, 복리후생도 있지만 이런 관계적 수익, 총밸류 그래서 이런 나중에 말씀드릴 직원 행복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노출됐을 때 좋은 직원들을 많이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여기서는 대기업보다 더 좋은 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재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많은데 시간은 계속 가고 그래서 몇 가지 팁만 좀 가르쳐 드릴게요. 우수한 보통 요즘 뽑는데 인성이 중요하다, 뭐 태도가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인성이나 태도가 80점이고 능력이 한 50점 되는 사람하고 능력이 한 80점이고 인성이나 태도가 50점인 사람하고 둘 중에 누구 뽑아요? 시간 관계상 답을 하고 가면 통상 한 80% 정도는 인성을 보고 뽑는다고요. 한 20%는 능력을 보고 뽑는다고 그래요. 인성은 잘 안 바뀐다 그러고 당장 쓰려면 능력이 중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 다 안 뽑는 게 답이죠. 근데 되게 우리가 채용을 할 때 급하니까 막 급한 대로 막 오겠다면 뽑아버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둘 다 8점 넘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채용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되게 중요한데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저희 회사 이제 몇 가지 중에서 퇴사 보너스라는 걸 저희가 하는데요. 채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채용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고 저희는 이제 채용을 할 때 회사도 이 사람 잘못 뽑았을 수 있고 본인도 잘못 선택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 3개월 베이직 기간을 둬서 계약서에 아예 넣습니다. 그래서 서로 포기할 수 있도록 쭉 해서 거기서 이제 베이직 3개월 기간을 채용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희들이 잘 안 걸러지니까 그래서 베이직에서 한 10%, 15% 정도 탈락을 하고 있고요. 작년, 재작년에 이제 퇴사 보너스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베이직을 3개월 해가지고 평가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거든요. 엄격하게 해가지고 통과한 사람들한테 통과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제 메일 딱 보내고 나서 앞으로 한 달 안에 나가시면 300만 원을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5명인가 나갔어요. 근데 딱 나갈 때는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300만 원 꽁돈이 나간다 생각이 되게 기분이 나빴는데 한 1분만 지나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 연봉 5천만 원 대강 가정을 하면 원래 우리 작년까지 200만 원이었거든요. 200만 원 정도면 한 보름 일한 값이 되는데 보름 해봐야 토요일 일을 빼면 10일 일한 거거든요. 3개월 된 신입사원이 10일 동안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일 더 일해봤자 10일 더 일한 값을 주는 건데 별 가치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이 남아있어가지고 2년, 3년 동안 회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손해가 져지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5명 나갔어요. 그래서 퇴사 보너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점점 이제 막 몰리고 있어서 되게 직원 몰입이라는 주제에 대해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인재를 뽑는 거 정말 중요한데 짐 콜린스는 굿투그레이트라는 책에서 정말 핵심 인재만 뽑아놓으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상당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기계는 좋은 기계라면 그대로 다 돌아가는데 사람인지라 아무리 핵심 인재를 뽑더라도 이렇게 좀 터치해주고 관리해주는 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B급 인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코칭해야 되고 뭐 A급 인재는 한 달에 한 번씩 코칭해야 된다면 S급 인재는 세 달에 한 번씩 좀 케어해준다는 이렇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직원이 좋은 인재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뽑은 인재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몰입해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 차이는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미국에서는 직원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한 3, 4년 전부터 제가 계속 컨퍼런스 가보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 직원 몰입이라는 단어하고요. 밀레니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최근에 이제 밀레니얼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작년부터 이제 화두가 되기 시작해서 그거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인게이지먼트를 많이 쓰는데 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냐면요. 미국은 직원 몰입도를 조사를 해보면 한 35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은 15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여러분들 직원들이 몰입해서 일하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봤을 때 한국은 15 정도 일을 하고 있고 몰입해서 일하고 있고 미국 기업 평균은 35고 구글이나 이런 뛰어난 기업들은 6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보다 2배, 3배 정도 높은 미국 기업들은 입만 열면 직원들의 몰입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는데 우리는 훨씬 직원 몰입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몰입에 관심이 없죠. 대신 뭐에 관심 있죠? 열심히 일하는 거. 근데 열심히 일한다는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책상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느냐, 회사에서 얼마나 야근을 많이 하느냐 이런 걸로 주로 측정을 하고 그러니까 양적으로 좀 보는 반면 이 사람들은 질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몰입이 뭔가를 잠깐 좀 말씀드려보면요. 몰입은 크게 3가지로 측정을 합니다. 직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가족들이나 친구들 만나서 대화하고 술 마실 때 야, 우리 회사 정말 좋은 회사야라고 얼마나 자주 얘기하느냐. 우리 직원들이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회사에서 3년, 5년, 10년 장기 근속하고 싶어 한다. 라는 거.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다 장기 근속할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조사에 의하면 작년 말에 나온 조사에 의하면요. 직원들의 44%는 지금 다른 직업 알아보고 있어요. 평균이에요, 평균. 우리 직원들 계속 다 근무할 것처럼 생각, 전혀 그렇지 않고 막 찾아보고 있어요, 지금 다른데. 찾아보고 있고요. 그게 44%인데, 우리 직원들이 한 5년, 10년을 이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고 싶어 하는가.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사장님이나 팀장님들이 100이라는 업무를 시켰을 때, 사장님은 100밖에 안 시켰지만 내 혼자 스스로 130이나 150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 노력. 이게 이제 이 3가지를 가지고 직원 몰입도를 측정하거든요. 근데 한국 직원들은 15 정도 되고 미국은 35 정도 되고 저희 휴넷은 한 60에서 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요즘 52시간 이슈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들이 물론 이제 51시간 법제화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걸 빤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장님들이 좀 인식을 바꿔야 될 거는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개념을 지금도 인풋으로 생각을 해요. 인풋으로. 근데 일은 인풋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이것도 집중해서 오래 앉아있으면 나중에 훨씬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너무 일을 인풋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일은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웃풋을 늘리려면 자유를 주고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스스로 몰입해서 일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야근한 직원들이 훨씬 이뻐 보이고 저도 몇 년 전까지는 9시쯤 이렇게 쭉 사무실 돌아다 보면 맨날 야근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되게 이뻐 보였거든요. 이 친구들 때문에 회사 살아나는 것 같고 이 친구들 없으면 어떨까 했는데 요즘은 그 생각을 안 해요. 습관적으로 야근하는 애들, 뭐 눈치 보면서 야근하는 애들, 뭐 별 할 일 없는데 계속 야근하는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몰입에 좀 포커싱하고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에 포커싱하고 직원한테 자유를 줘서 스스로 열심히 하도록 하자는 게 포인트입니다. 직원 몰입을 시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아까도 채용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경영자분들은 직원들이 일 열심히 한 데는 급여를 많이 주고 스탁옵션 주고 복리후생 잘해주고 안전하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뭐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요 순서대로 직원들이 답을 했다라는 거죠. 전 세계 2만 명한테 물어보니까 존중해주고 흥미롭고 도전하는 업무,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업무, 성과에 대한 인정, 자기개발의 기회, 아이디어 냈을 때 들어주고 칭찬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돈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이제 자발적 동기, 내재적 동기, 뭐 이런 걸로 좀 동기부여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행착오를 좀 했었는데 16년 동안 그 행복경영을 휴넷에 전파하면서 다른 건 비교적 잘 된다 생각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직원 행복에 대한 개념이었거든요. 직원 행복에 대한 개념이었는데 약간 좀 서로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한테 맨날 이제 어떻게 해주면 행복하겠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에 이제 진짜 공기청정이 중요해서 맨날 공기청정기 달아달라고 그러고 뭐 의자 바꿔달라고 그러고 뭐 그래서 막 짜증도 많이 나고 화도 나고 우리 직원들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막 저는 고차원의 행복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막 우리 임원들 중에는 사장님 행복경 폐기합시다 막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막 그렇게 했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한 10년이 지나가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이게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행복이라는 것들을 잘 보시면 행복이 다 주관적이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가 행복경을 한다 했을 때 추구하는 행복은 그 사람 일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휴넷이라는 직장의 테두리 내에서의 행복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될 객관적인 행복을 정의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넘어갔던 게 문제였던 거고요. 두 번째, 요즘 행복하게 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행복이 외부 조건이 줘준다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스키 연습하고 노력을 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걸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너희들 가만히 있어도 우리 행복하게 해줄게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졌던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회사에서 함께 만들어야 행복한 직장에 대한 걸 서로 간에 객관화시켜서 정의를 해놓고 그걸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가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을 깨닫고 나서 제가 이제 쭉 그 진행했던 게 이제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할 행복의 개념을 정리하자 해서 저희 휴넷에서 이제 매직 플러스라는 걸 했는데요. 요 개념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행복을 할 때 요 개념을 따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매직은 미닝이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느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다못해 그 담배 회사도 담배 만들어서 사회적인 해악을 끼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담배 회사도 딱 말보로 같은 광고할 때 보면 정말 그 지친 남성들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이런 것들을 사회적 가치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내가 경영자 혼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사회적인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자기 스스로 얘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마지막 10번째 시간에 리더십 강의를 할 때 그 대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직원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냐 이걸 느낄 때 직원 몰입도나 고객 만족도가 한 4배 정도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 가뚜기니 뭐 LG 그런 거 보면은 사회적인 가치를 표방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도 좋아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말하는 그 MTP라는 것이 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리더십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요즘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젊은 기업가들은 나 이거에서 돈 벌 테니까 투자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걸로 세상을 바꾸겠다. 아까 우버 같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매시브 트랜스포머티브 퍼포즈라고 해서 세상을 바꾸는 변혁적인 목표를 내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의미를 내가 찾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김추수 시인의 꽃이 있잖아요. 이를 불러주니까 뭐 꽃이 됐다고.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찾고 그걸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꾸 시간이 쫓기네. 제가 조금 더 쓸게요. 미안한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쓰겠습니다. 이 자율인데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이 캐치업하고 이렇게
빠른 추격 작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고 경영자가 정확한 의사결정을 해서 전달하고 딱 전달 상권이 확 달려가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하는 그런 이제 경영 패러다임이 익숙해졌고 그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기업의 빠른 성장에 큰 도움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는 편인데 그때까지 수직적인 거 이런 게 되게 필요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수평적인 문화로 바뀐다 얘기하고 자율이 중요해진 시점이 됐는데 이 자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장님들이 직원들한테 가장 아쉬운 게 뭐예요, 사장님? 그 강석천 사장님, 그 저기 우리 김영남 대표님, 사장님한테 직원들한테 가장 아쉬운 게 뭐예요? 아쉬운 게 많죠. 열거할 수가 없죠. 열거할 수가 없대. 저 제일 아쉬운 게 사장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오너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CEO 마인드 이게 가장 아쉬운 거거든요. 그걸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스탁 옵션도 주고 뭐 많이 하는데 스탁 옵션 준다고 절대 그 주인의식 생기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주인의식은 자율권을 줄 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이거를 당신이 아이디어를 내고 또 당신이 그 참여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는 요거를 하긴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참여하면요 그 일은 자기 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많아질수록 일의 주인이 되는 거고 그게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 모든 일을 자기가 주인처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율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과거에 익숙하지 않고 그다음에 못 믿잖아요. 잘 못 믿고 막 그래서 잘 못하는데 저희 회사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뭐 낮잠을 장려하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 남자 직원들이 여름에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출근하고 자율적으로 하는데 그러면서도 엄격한 규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이면 9시, 6시 퇴근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프로다 그랬는데 어느 날 여름에 이제 보니까 직원들이 9시쯤 됐는데 막 그 9시 시간 맞추려고 정말 막 뛰어가지고 오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줄 쫙 서 있고 9시에.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회사의 주인처럼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머슴 같더라고요. 9시 시간을 맞추기 위한 막 뛰어가는 이게 너무 머슴 같아서 그거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출퇴근 카드 이걸 없앴습니다. 출퇴근을 체크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자율권 확대하면서 8시 출근, 10시 출근 이건 유연근무제도 실시하고 심지어는 저희가 어느 정도 하고 있냐면요. 셀프 승진제, 승진하고 싶으면 이야기해라. 승진 자격 있으면 이야기해라. 실제로 한 30-40%는 실제 승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놀라운 게 발견돼요. 그 전에 그 직원에 대해서 잠재력이나 과거의 성과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을 자기들이 승진하려고 그러면 써내거든요. 보면 제가 그런 게 있었네 하면서 실제로 한 30-40% 승진시키는 것 같고요. 5년 근속 한달 휴가 이런 것들도 우리는 그 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 우리는 인풋으로 저기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최근 이제 2년 됐는데요. 무제한 자율휴가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은 한 90% 정도는 실제 휴가를 법정 휴가를 다 쓰거든요. 다 쓰는데 법정 휴가에 관계없이 법정 휴가를 강제 쓸 수 있도록 계속 압박을 가하고 법정 휴가에 관계없이 원하는 만큼 휴가를 써라.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 2년 동안 해보니까 평균 휴가 일수가 하루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놀랍게도 B급 직원들은 그러니까 B급이라서 표현이 그렇지만 약간 성과 B급 평가받는 직원들은 휴가 차이가 없고요. A급 직원들하고 C급 직원들이 조금 더 써요. 평균적으로. 근데 A급 직원들은 전혀 신경 안 쓰는데 C급 직원들은 이제 이거를 휴가 쓰지 말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성과가 낮다라고 얘기를 해서 코칭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이걸 제가 만든 이유는 이건 넷플릭스에서 있어요. 넷플릭스 문화 많이 얘기하잖아요. 넷플릭스는 심지어 2달 동안 연속에 휴가를 써도 뭐라 안 그래요. 근데 A가 아닌 직원들은 내보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문화를 지독한 성과주의 문화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지만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우리는 관리를 인풋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웃풋으로 아직 하겠다. 두 번째는
회사가 여러분들을 믿는다. 회사가 여러분들을 믿는다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회사가 나를 관리하고 통제한다 그러면 관리하고 통제하는 범위 내에서 온갖 깨를 다 부리지만 회사가 나를 믿으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저희 이제 교육시키는 것들이 있고요. 존중 몇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64%의 직원들이 나는 1년 동안에 한 번도 상사한테 칭찬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대요. 미국 사람들 칭찬도 잘하는데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평가라고 그러면 한 80점 정도 보통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팀장이나 사장님한테 평가라고 그러면 7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객관적으로 평가하니까. 근데 이제 팀장이나 사장님들은 직원들을 칭찬해 준다고 자기가 볼 때는 70점인데 야, 너 75점이야 라고 얘기해 주면 직원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죠. 네, 그래서 칭찬해 주려면 아싸리 그냥 탁 써가지고 80점인데 너 85점이야. 제가 생각할 때는 7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한 15% 올려고 얘기해 주면 직원들이 그럴 것 같아요. 아, 드디어 우리 사장님 내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했구나. 근데 이게 놀랍게도요. 칭찬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나를 인정해 준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직원들 얼굴이 완전히 피고요. 굉장히 주도적으로 바뀌고 적극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인정해 준다는 건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다. 아까 제가 매직 프로세서 몸 급하다 보니까 빠뜨렸는데 여기 잠깐만 말씀드리면 미닝하고 오토노미, 그 다음에 성장, 학습과 성장, 그리고 인정과 존중, 보상, 그리고 상사 동료 관계, 그 다음에 저희 플러스에서 이제 뻥과 세이프티, 신나고 재밌게 하고 평생 또 일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요것들이 꼭 교육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매직 플러스에 맞춰서 하면은 회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거의 연구가 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쪽하고 인정, 칭찬, 이익 쉐어 이런 것들, 동료 간에 신입 직원들이 취업하기 되게 어려운데요. 1년 안에 신입 직원들이 그만둘 확률이 38%라고 그래요. 조사에 의하면. 대기업은 27%, 8% 되고 중소기업은 44% 된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한테 왜 나가냐 그러면 겉으로는 비전이 없어 제일 많고 실제로는 이제 급여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급여보다 더 큰 게 70%의 사람들이 직속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나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동료와의 관계, 특히 요즘 밀레니얼 세대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이슈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재밌게 하고 있고요. 문화는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즘 이제 한국 기업의 수직적인 문화, 위계적인 문화, 통계 중심의 문화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실리콘밸리의 문화를 그대로 갖다가 직급도 없애고 님자 부르고 영어 이름 부르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그쪽에 잘난 것과 한국의 잘난 점, 그쪽에 안 좋은 것과 한국에 안 좋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기 회사만의 고유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문화 사대주의에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수평 조직 가져가고 있고 정보 공유하고 있고 백세 정년 이런 것들 다 책에 있고요. 직원 행복기금은 제가 이제 굉장히 잘 만든다고 만들어서 저는 제가 가장 잘 만든 발명품 중에 하나가 직원 행복기금이라는데 우리 직원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도는 5년에 한 달 유급휴가 주는 걸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제가 어느 날 아까 이제 직원 행복 얘기할 때도 이제 직원 행복을 할 때 경제적으로 직원 행복해주면 회사가 잘 된다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직원들 행복을 최우선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창업 초창기 때 정말 직원들 너무 고생하고 자기 시간에 3분의 2 정도를 쓰는데 이 직원들이 행복하지 않고 회사만 돈을 벌고 사장만 돈을 벌면 그게 과연 내가 하고 싶은 회사일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목적에서도 직원 행복이 제일 가장 중요하지만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행복이 정말 사장의 사명이어야 되고 사장이 사업을 하는 의무 중에 하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계속 남아 있었는데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2017년인가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회사에서 15년을 근속한 직원들, 15년이면 보통 남자들 한 30살 때 들어온다고 치면 45세까지 자기의 인생의 꽃다운 시기를
회사에서 보낸 사람들이잖아요. 15년 근무한 사람들이 앞으로 100살, 120살까지 살 텐데 회사는 뭐 5, 60대 다 그만두잖아요. 100살이라는 게 정말 축복이라도 할 수 있지만 준비가 안 되면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정년이 100세인데 그래서 15년 근무한 사람들의 노후를 책임은 못 져더라도 좀 도와주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원 행복기금을 매년 순이익의 1%가 3%인가를 빼가지고 외부에 적립을 하고 있고요. 그거 가지고 15년 근무한 사람이 65세가 되면 65세 이후부터 돌아가신 날까지 매년 장학금 주듯이 기금이 줄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산해서 100만 원이라도 뭐 1000만 원이라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들어서 저희 회사에 지금 1명 대상자가 있고요. 지금 올해 안에 한 2~3명 정도 쭉 늘어나는 제도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국가에서도 좀 나라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아직은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직원 행복 생태계를 이제 만개 계획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 아무리 시간이 갔다 이 두 가지는 제가 몇 가지는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는 직원 행복이라 했을 때 모든 직원들 다 행복하게 해주는 게 직원 행복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적합한 사람, 같이 갈 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정말 인성도 문제고 실력도 엉망이 뽑아가지고 그 사람 행복하게 해주면 정말 그건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격과 비정의 사이인데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 인간 존중 경영을 하는데 인간 존중 경영의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람한테 막 이렇게 뭐랄까 세게 못하는 거,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 내보내거나 성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급여 차이를 많이 벌려주거나 이런 거를 잘 못하거든요. 온정주의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굿투그레이트에서 짐 콜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적합한 사람을 뽑고 그 사람들을 잘해주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차에서 내리게 해라.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건 뭐냐. 근데 사장님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잠 못 자고 고민하는 주제들이 많잖아요. 잠 못 주무신 경우 많죠. 사장님들은.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코스닥 사장님들 2분하고 3명이 점심을 먹는데 한 분이 잠을 못 자서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요즘 수면제 먹고 잠을 잔다고 해서 매일 수면제 먹는 데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코스닥 안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옆에 코스닥 사장님도 자기도 잠을 못 자서 자기도 수면제 먹고 잔대요.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경영자분들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까 경영자들이 행복해져야 된다 그랬는데 잠 못 자는 이유 중에 8할은 직원 때문에 그래요. 직원 때문에. 그 직원 중에서도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임원들과 팀장들 적합하지 않은 임원과 팀장들 때문에 고민하느라 잠 못 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짐 콜린스는 그래서 이제 의심스러우면 내보내라고 얘기하는데 의심스럽다면 어떻게 확인하냐. 첫 번째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내보내지는 않는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 임원들 쭉 놓고 이 사람이 지금 나간다 그러면 겉으로는 말리겠지만 속으로는 후련하겠다는 사람이 있겠느냐. 한 번씩 쭉 해보세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을 지금 다시 뽑는다면 뽑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뽑았겠지만 평판 듣고 했겠지만 잘 모르잖아요. 한 3개월, 6개월만 같이 일해보면은 알잖아요. 3개월, 6개월, 1년 일해봤는데 이 사람 아니야. 근데 못 내보내잖아요. 근데 그럴 때 1년에 한 번씩 그걸 하라는 거예요. 짐 콜린스는.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 뽑겠다 하면 다시 뽑겠나? 이 사람 뽑겠다 뽑겠나? 아니면 내보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내보내면 그 사람 인생이 끝나는 것 같고 뭐 굉장히 나쁜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본인도 굉장히 불행한 거고요. 동료들도 엄청나게 불행한 거고 그 팀도 같이 성과 안 나오는 거고 회사도 불행한 거거든요. 본인이 나가 새로운 길을 더 적합한 자기한테 맞는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엄격과 비정의 이 사이를 굉장히 저희 회사도 작년에 이제 그동안 직원들을 다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매일 나오면 행복해져야 될 직원, 회사 나가는 게 행복할 직원 90%, 그 회사 나가면 불행하죠. 회사 진짜 나가기 싫다는 직원들 10%로 구분을 해서 이 행복해져야 될 직원들은 더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해져야 될 직원 더 불행하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갈 사람들을 빨리 나가게 하고 하는 게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남 앞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전 직원 모아놓고 워크숍에 제가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겠다라고 공표를 했고요. 이렇게 공표하니까 직원들, 요 90% 직원들이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프리라이딩 한 사람, 냉소적인 사람들은 내보내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행복경의 마지막 패러다임의 변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밀레니얼이라는 주제가 정말 한 4, 5년 전부터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는데 저는 왜 이게 한국에서 화두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작년 말부터 최근에 이제 뭐 90년대생이 온다, 밀레니얼 세대와 함께 일하는 법 해가지고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왜 화두가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라면 소위 정의에 따라 다르긴 한데 82년생부터 96년생까지를 통상 얘기하고요. 좀 넓게 봐서는 80년부터 2000년까지 이렇게 넓게 보는데 왜 이게 중요한 화두가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거의 실무자의 대부분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저희 휴넷도 작년 조사를 해보니까 80년생부터 따지면 78%, 그 다음에 82년생부터 따지면 72%가 밀레니얼 세대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전 세대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희도 밀레니얼 세대가 리더가 뭐 한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리더들은 전부 그 전 세대인데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밀레니얼 세대다. 근데 이 둘 간의 세대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료 한번 보시면 조사했습니다. 미국에 조사해보니까 밀레니얼 직원들한테 여러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데 87%가. 근데 똑같은 질문을 사장님하고 인사 담당자들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1%만 열심히 일한대요. 갭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한다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맨날 혼내기만 하면 튕겨나가는 거죠. 걔들이. 두 번째, 여러분들 회사의 조직에 충성합니까? 뭐 로얄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들은 81%가 로얄티가 있대요. 근데 그거를 사장님들하고 인재 담당 부서한테 물어보면 1%만 로얄티가 있대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화성에서 온 여자, 뭐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 같이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은 이 밀레니얼 세대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밀레니얼 세대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위에 리더 세대들이 밀레니얼 세대들을 이해하고 바꾸고 거기에 맞는 경영 시스템 제도를 만들어 가야 돼요. 문화를. 그렇게 했을 때 밀레니얼의 핵심 인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밀레니얼들이 그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끈기가 없고 노력 안 한다 이런 거잖아요. 정말 똑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직과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영 화두라서 제가 조금 시간을 더 써서 죄송합니다. 조금 그 경영은 강의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시간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제가 조금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이 두 가지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제가 1시간 10분 정도 써서 배고프시겠지만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